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경제가 올 2분기부터 좋아지고 하반기에는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이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면서 한국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SME 키스트 경영권 인수와 관련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혐의 사건이 최근 동부지검 조사부에 배당돼 관련자들이 소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포 성분을 속여 판매가 중지된 코롱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엄태섭 변호사를 초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 경제가 올해 2분기부터 좋아지며 하반기에는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취임 2주년을 맞은 특별 대담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문 대통령은 이번 대담에서 일자리 등 경제 문제와 더불어 외교 안보 분야까지 그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소회와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국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경제에 대해서는 거시적으로 볼 때 한국 경제가 크게 성공한 것은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다만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대해서는 걱정되는 대목이라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적어도 2.5%에서 2.6%의 성장은 목표로 해야 한다며 다행히 서서히 좋아지는 추세로 하반기에는 잠재 성장률 2% 중후반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020년 1만 원 공약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시장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의 급여는 굉장히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안착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일자리 문제에 관해서는 고용 증가수가 10만 명 밑으로 떨어졌지만 지난 2월과 3월에는 25만 명 수준으로 다시 높아졌고 이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어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발사체의 성격에 대해 사거리가 길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된다며 비록 단거리라도 탄도미사일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도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북한의 이런 행위가 지속되면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은 북한 측에 경고하고 싶다고 언급하며 비핵화와 관련한 대화의 속도를 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각각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1급 간부 회의를 열고 미중 무역 협상 시한이 바짝 다가온 만큼 국내외 금융과 외환시장 동향, 실물 경제의 영향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이주열 총재 역시 한은 대회의실에서 미중 협상 전개 상황이 국내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총재는 무역 협상 전개 상황이 국내 금융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시장 안정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한편 한은은 오전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중국의 추가 관세 부과 및 중국의 반응 등으로 미중 무역 협상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가격 변수의 변동성도 확대됐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대폭 인상하면서 한국 수출에도 경고등이 커졌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긴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질 경우 한국의 대중국 또는 대미국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상무부는 현지 시각으로 오늘 0시 1분을 기해 2천억 달러 규모의 대중 수입 품목의 관세를 25%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관세 인상 대상 품목은 자동차 부품과 중저가 가전, D램 모듈 등 총 6천 개에 육박합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이 작년 무역 전쟁을 시작한 이후 집행된 최대 규모의 관세 부과입니다. 미국의 조치는 중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중국을 거쳐 미국으로 가는 한국 제품도 유탄을 맞게 됐습니다. 여기에 양국 간 무역 분쟁으로 중국 경제 성장세가 둔화 속도가 빨라지고 중국이 대미 수출을 위해 한국에서 수입하던 반제품 수요를 줄일 경우 한국의 대중 수출도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2,100선을 내주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 반등에 성공하며 닷새 만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전거래일보다 6.03포인트 오른 2,108.0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여파로 오후 1시 37분께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10.21포인트 내린 2,091.80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2,100선 아래로 내려간 건 올해 1월 이후 약 4개월 만입니다. 지난해 SM이 키스트를 인수했을 당시 키스트의 주가가 폭등했다 급락한 것을 두고 금융당국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가 있었는지 조사에 들어갔다 일단락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동부지검에서 당시 혐의자들을 소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경제TV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불거진 SME 키스트 경영권 인수와 관련해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 사건이 최근 동부지검 조사부에 배당돼 관련자들이 소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키스트를 매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관련자들이 어제부터 동부지검으로 소환되고 있습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키스트 관련 사건이 배당돼 조사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설명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소환 대상에는 전 키스트 대표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증권업계 동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들은 3, 4차 정보 수령자들로 파악되며 조사가 진척될 경우 전 키스트 대표와 최대 주주였던 탤런트 배용준 씨까지 소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먼저 조사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키스트의 주가가 공시 전 급등했다 공시 후 오히려 하락해 사전에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지난해 3월 14일 SM은 장 시작 직전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키스트 주식 1945만 5,071주를 500억 원에 취득하기로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공시 바로 전날인 13일 키스트의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20.21% 급등한 2,885원에 장을 마감했고 공시 같은 14일 장중 3,175원까지 치솟았다 급락해 2,71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금감원은 해당 시간의 거래가 불특정 다수에 의한 것인지 내부자 등 특정인에 의한 것인지 거래 계좌를 살피는 등 조사에 들어갔으나 핵심 인물을 잡아내지 못한 가운데 사건이 동부지검 조사부로 배당됐습니다. 이에 키스트 측은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가 시행되면 자산 운용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투자자가 제약 없이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오늘 열린 2019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컨퍼런스에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국내 자산 운용 업계 퀀텀 점프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란 우리나라와 호주, 뉴질랜드, 일본, 태국 등 아시아 5개 나라가 참여하는 제도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는 마치 여권을 가진 것처럼 다른 회원국에서도 쉽게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대비 해외 주식 보유 비중은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이는 해외 펀드의 추가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자산운용사의 글로벌 진출에 좋은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시아펀드 패스포트의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돼 현재 논의 중입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의 인보서 사태가 일파만파입니다. 인보서를 투약한 환자들은 집단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엄태섭 변호사님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엄태섭입니다. 네. 변호사님, 인보서 사태가 집단 소송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소식 들었는데요. 이 현재 소송 진행 상황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현재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히신 환자분들이 약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200여 명이 조금 넘어선 상황이고요. 그 중에 그 서류까지 완전히 완비하신 분들은 약 절반 정도로 보입니다. 예. 네. 그럼 이 인보사를 투약한 환자들 중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사례도 있는 겁니까? 부작용, 그것이 이제 인보사 때문인지 아닌지에 대한 어떤 인과관계는 명확치는 않지만 적어도 제가 지금 상담하고 있는 100여 분 넘는 그런 환자분들께서는 대부분 뭐 부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고통, 이 통증들을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네. 예. 그리고 그런 분들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을 해주고 계신데 하는 분노, 그런 감정들도 많이 섞여 있으세요. 아무래도 이게 세계 최초 그 신약 그리고 뭐 세포 치료제 이런 타이틀을 믿고 그리고 이런 고가의 그 약제 비용을 부담을 하고서 정말 큰 마음 먹고 정말 무릎을 낫게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이 약을 맞으셨는데 그게 이제 전부 다 허위 사실로 드러난 거죠. 그리고 또 그 섞여 들어간 신장 세포가 어떠한 질병을 내 몸 안에서 유발할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알 수 없는 점에 대한 공포도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네. 현재 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있고 또 두려움과 공포 등에 시달리고 계신 걸로 알겠는데요. 코오롱에서는 처음부터 이 바뀐 성분으로 임상을 했기 때문에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믿기 어려운 내용이죠. 사실은 이 코롱의 입장을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주요 성분이 바뀐 건 몰랐지만 어쨌거나 임상 과정에서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약을 팔게 해달라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의약품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최초에 허가받은 임상시험 계획과 달라지는 경우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오롱 측 입장처럼 본인들이 최초 설계하지 않았던 의약품 그 성분이 주요 성분이 들어가 있었던 건 맞지만 임상 과정에서 별 문제가 없었으니까 계속 팔게 해달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규칙에 따르더라도 만약에 이런 주요 성분들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피시험자, 그러니까 환자들이죠. 환자들한테 안내를 하고 반드시 그 피시험자들한테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동의 절차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임상 피시험자, 즉 환자들의 안전성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시험자, 즉 이제 제약회사죠. 이 제약회사의 임상시험 결과를 조작하려는 어떤 의도 이런 것들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장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게 주요 성분이 연골유래 세포가 아니라 신장 세포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고지 절차도 없었습니다. 절대 없었고요. 이게 뭐 하다못해 이제 경구용인지 아니면 주사제인지 이런 투약 방법만 바뀌어도 사실 평가 변수나 그 임상 평가 방법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지 절차도 없었고 주요 성분이 바뀐 그것을 전제로 임상을 재설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동안 해왔던 임상을 그대로 인정해달라라는 것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고 만약에 이러한 그 종양 원성, 그러니까 무한대로 세포가 증식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 이 신장 세포로 주요 성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임상 과정에서 별 문제 없었으니까 임상시험 자체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그런 코오롱 측의 입장을 만약에 그대로 받아들여서 품목 변경해서 재허가를 해준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정말 우리나라의 임상 그 시스템 자체가 국내외적으로 신뢰도가 정말 급격히 저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주요 성분 신장세포라는 게 네. 암을 유발할 수 있어서 치료제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그게 그렇습니다. 맞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또 이 네. 부분이 어떻게 소송에서 핵심이 좀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이게 위험성 여부에 이제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신장세포라는 것은 이제 HEK293 세포라고 해서 원래는 동물에게 동물 실험용 세포입니다. 네. 이게 어떤 특정 단백질을 배양하기 위해서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무한 증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특성을 이용해서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 네. 미국이나 해외 유럽 이런 국가들에서는 절대로 사람 몸에는 투여하지 말도록 네. 규정되어 있는 그런 세포입니다. 근데 네. 그 세포가 인보사 내에 섞여 들어갔다는 사실이 발견이 된 거죠. 네. 다시 말하면 이건 절대로 사람 몸에는 쓰여져는 안 되는 세포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지금 쓰인 것이고 그 사례가 유일하게 3,400사례가 생긴 겁니다. 네.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요. 그와 같은 신장세포가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만약에 팔았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소송에서 그 불법행위, 그러니까 코롱 측의 위법성을 입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네. 사실로 사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네,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심각성이 느껴지는데요. 네. 그런데 의료소송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게 환자들이 네. 피해를 봤다라는 것과 그 인보사를 투여한 것과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참 네.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어렵죠. 네, 굉장히 어떤 어렵고. 전략이 있으십니까? 일단은 인과관계 입증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네. 지금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통증을 호소하고 계세요. 네. 심지어 걷지도 못하겠다. 너무 네. 아파서 잠도 못 자겠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네. 그게 과연 인보사 때문인 것인지 네. 혹은 그 밖에 어떤 다른 사유 때문인 것인지 네.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과관계를 제가 무리하게 소송 과정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네. 부분은 어차피 의학적, 과학적 그리고 앞으로 식약처라든가 기타 다른 기관, 네. 정부 기관에서의 어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에 이제 소송 전략에 넣느냐 마느냐는 이제 고민 중인데 네. 일단 일차적으로는 이분들이 3월 30일 식약처의 그 중단 결과 발표의 내용을 듣고 네. 다들 너무 놀라셨죠. 네. 내가 내 몸 안에 들어온 이 주사액 안에 정말 이렇게 위험한 세포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순간부터 정신적 손해는 발생한 것이죠. 네. 따라서 그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이거는 네. 당연히 청구를 할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다른 약제, 다른 의약품하고는 조금 달리 굉장히 고가입니다. 네. 한 번 맞는데 700만 원이에요. 네. 양쪽 무릎에 맞으면 1,400에서 약 1,800까지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위험한 세포가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만약에 알았더라면 물론 화가도 안 났겠죠. 네. 애초에 이런 제품은 존재하지도 않았겠죠. 네. 네. 근데 뭐 어떠한 연유건 우여곡절 끝에 이와 같은 그 약제가 발매가 됐다고 하더라도 네. 그와 같은 사실을 만약에 인지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고가의 의약품을 맞았겠냐 이거죠. 네. 심지어 약효 자체도 뭐 애초에 코롱 측에서 주장을 했었던 바와 같이 연골 재생 효과라는 것은 전혀 허가되지 않았고요. 네. 단지 통증 완화 통증 완화 네. 효과만을 기대할 수 있게끔 허가가 났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와 같은 진통제라고 한다면 이렇게 고가의 진통제를 환자들이 선택했을 것이냐라는 네. 부분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코롱을 식약처 허가를 받기 전부터 이 성분이 바뀐 것을 알고 있었느냐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식약처가 미국 현지 실사를 통해서 조사 중이라고 하던데요. 네. 이 식약처의 판단이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뭐 영향이 안 미친다고 볼 수는 없죠. 뭐 직간접적으로 식약처가 이번 미국에서 미국 현지 실사를 가서 고의 은폐 여부 언제 알았는지 네. 그리고 이 신장세포가 섞여 들어가게 된 어떤 경위 이런 것들도 가서 이제 실사를 할 텐데 네. 그 결과는 당연히 영향을 미쳐요. 다만 네.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네.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 네. 즉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불법행위는 구성할 수가 있거든요. 네. 굳이 고의가 아니더라도 이미 사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네. 발생했다라고 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소송의 결과에 뭐 네. 아주 직접적인 네. 어떤 그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네. 그 위법성을 고의가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네, 네. 위법성을 훨씬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네. 근거로 사용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네.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직접적인 부작용의 그 인과관계까지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뭐 정신적, 경제적 손해가 났다는 거는 또 확실해 보이는데요. 이 승소 가능성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승소 가능성을 사실 이제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뭐 100% 승소를 자신하고 하는 소송이라는 것은 사실 있기 어렵고요. 네. 다만 이 사건은 정말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사건이고 또 특히나 이런 고의 은폐 정황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하는 소송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소송에 임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업계의 관심이 아주 뜨거운데요. 이 네. 소장 접수 언제쯤 하실 계획이십니까? 일단 뭐 이달 내에 소장 접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지만 네. 일단은 이달 내를 넘지 않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네네. 네. 앞서 그리고 설명을 해주실 때 이게 민사소송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번 임보사 사태는 뭐 불법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어서 이게 형사처벌을 또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던데요. 물론입니다. 네.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형사 사건은 고의적인 어떤 행위에 대한 처벌을 논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실사 결과 혹은 앞서 밝혀진 여러 가지 정황들로 인해서 고의로 만약에 신장세포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가를 내고 그다음에 뭐 판매까지 했다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약사법 위반이죠. 네. 주요한 성분, 허가받지 않은 성분이 포함된 약품을 팔았기 때문에 약사법 위반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됐던 뭐 공문서 위조라든가 뭐 사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혐의들이 검토될 수 네.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코오롱 생명과학의 임보사 사태 집단 소송을 맡은 엄태섭 변호사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15년) 한수원이 해킹되면서 원전 도면이 북한에 유출된 사건. 이렇게 보안은 국가 안보가 달려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과 사물이 데이터로 소통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보안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안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 있어 눈길을 끕니다. 담당자가 의심 없이 이력서에 첨부된 파일을 클릭하자 악성 코드에 감염됩니다. 이처럼 스팸 메일을 통한 바이러스 감염은 누구나 쉽게 저지를 수 있지만 결과는 회사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정도로 심각할 수 있습니다. 질환지교 시큐리티의 세니톡스는 메일이 담고 있는 악성 코드를 분석해 미리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클릭 한 번의 실수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차단해주는 겁니다. 질환지교 시큐리티는 안정적인 품질을 바탕으로 메일 보안과 문서 보안, 모바일 보안 분야에서 시장 1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 회사인 질환지교 소프트에서 분사한 이후 이 회사의 성장세는 더 가팔라졌습니다. 2014년 분사 당시 100억 원에 못 미쳤던 연매출은 2017년 400억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몸집 불리기에 나섰습니다. 질환지교 시큐리티는 2017년 보안 컨설팅 전문기업 SSR과 빅데이터 분석업체 모비젠을 인수합병했습니다. SSR은 화이트 해커를 국내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보안 취약점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솔루션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5G 시대에는 자율주행과 원격 의료 등이 보편화되면서 해킹은 경제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2015년 북한 소행의 한수원 원전 도면 해킹 사례에서 보듯 사이버 안보는 군사적인 안보 이상으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정보보호를 산업이 아닌 사이버 안보로 보겠다며 정보보호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이 분야의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지난해 SSR 코스닥 상장 때는 목표했던 106억 원보다 20억 원 이상 더 많은 돈이 몰렸습니다. 정보보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보호 시장이 최소한 두세 배 이상 커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팩토리, IoT 기기 등이 일상화돼 엄청난 데이터를 뿜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가공할 것인지는 사업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윤 대표는 빅데이터 분석 기업인 모비젠에서 올해부터 큰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비젠도 내년이나 내후년 중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굉장히 큰 성과들을 이룰 거라고 보여주고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단기적으로 정부에서 지금 그 빅데이터 센터를 100개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수주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에도 이 빅데이터 센터에서 큰 성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환지교는 일본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일본 보안산업은 우리나라의 5배에 달하는 시장으로 단일 국가로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입니다. 윤 대표는 2020년 일본 매출 200억 원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또 동남아와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현재는 이제 저희가 그 국내의 기술 회사 또는 그 시장 1위 회사를 지금 M&A를 했는데 해외 쪽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해외에서 왜냐하면 해외에서 성공을 하려면 해외 현지 법인화가 돼야 돼요. 해외에서 사업을 잘하는 기술 1위 회사 또는 시장 1위 회사를 저희가 잘 이렇게 그 M&A를 해서 거기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는 것.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